어머니, 저희 아버지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병원 청구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요? 아버지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수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눈가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고요. 알았어. 내일 통장에서 찾아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일까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수진이는 계속 친정 돈이 필요하다며 제게 손을 벌렸어요. 처음에는 친정 아버지 사업자금, 그 다음엔 친정 동생 결혼자금, 그리고 이번엔 병원비.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도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돈이 계속 필요한 걸까? 그날 저녁 아들 태준이가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어. 응, 저녁 먹어라. 식탁에는 수진이가 차린 저녁상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와, 오늘 왜 이렇게 잘 차렸어? 태준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병원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아서요. 수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또 장인어른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병원비 필요하다잖아.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장인어른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태준이와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통장을 꺼냈어요. 장호를 확인하니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2억 원.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모두 수진이 친정에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500만 원을 찾아서 수진이에게 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곧 갚을게요. 됐어, 천천히. 수진이는 돈을 받아들고 곧바로 외출했어요. 아마 친정에 가져다 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정리할 게 있어서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책장에는 제가 세무사로 일했던 35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회계장부, 세금신고서, 거래명세서. 숫자를 다루는 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난 5년간 수진이한테 준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될까? 저는 컴퓨터를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을 쭉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3월 친정아버지 사업자금 1,000만 원, 2019년 8월 친정동생 결혼자금 500만 원, 2020년 2월 친정어머니 병원비 800만 원, 2020년 10월 친정집 보수비 넌나친 200만 원, 2021년 4월 친정동생 아이 돌잔치 비용 500만 원.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어요. 마지막 합계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총 9,800만 원. 거의 1억 원이 수진이 친정으로 간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억 원이라니.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줬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어요. 조금씩 나눠서 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합계를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곧 갚겠다고 했던 돈들이 한 푼도 안 들어온 거였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거래 내역서였어요. 이걸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수진이 친정이 이렇게까지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심하면 안 되지. 며느리를 믿어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선물 보내래요. 수진이가 쇼핑백을 제 앞에 놓았어요. 안에는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네. 장인어른 건강은 좀 어때? 많이 좋아지셨대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 선물이 대략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500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어치 선물로 감사 표시를 하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 2%. 세무사 출신답게 저는 자동으로 계산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수진아, 내 친정 아버지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네, 요즘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다. 예전에 내가 준 사업 자금으로 많이 도움이 됐나 보네. 수진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네. 그럼요. 그나저나 병원비 500만 원은 보험 처리 안 돼? 아, 그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요.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비급여가 500만 원이나 나올 정도면 꽤 큰 수술인데 수진이는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9,800만 원. 1억 원에 육박하는 돈.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이 수진이 친정으로 간 거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까? 수진이가 정말 그 돈을 친정을 위해 쓴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닌지. 세무사로 35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장부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죠. 숫자가 맞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와 태준이가 출근한 후 혼자 남았어요. 저는 수진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영수증, 각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이건 친정을 돕는 데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본인이 쓴 거였어요. 저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수진이 명의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5년간 꾸준히. 저는 통장을 들고 계산했습니다. 월 200만 원 X 12개월 X 5년 1억 2천만 원. 제가 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진이가 친정에 돈을 주면서도 본인 명의로 따로 저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진이가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친정을 핑계로 제 돈을 받아내서 실제로는 본인이 쓰거나 저축한 거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5년 동안 믿었는데,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고 도와줬는데, 결국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로 35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또 하나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는 것.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서 완벽하게 대응해야 이긴다는 것. 저는 서재로 가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일명, 이수진 금전 거래 내역 정리,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 돈, 날짜, 명목, 금액, 모든 걸 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신용카드 내역, 적금 통장 내역도 추가했습니다. 3시간 후 완벽한 보고서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제 돈을 돌려받을 것인가? 아니, 돈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며느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하지 않고 USB에 저장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수진아, 네가 누구를 속인 줄 아니? 세무사. 35년간 온갖 회계 부정을 적발해온 세무사를 말이에요. 숫자로 승부하는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일주일 동안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하루 일과 외출 시간, 만나는 사람들, 쇼핑 내역까지. 세무사 습관이죠. 증거를 모으는 건.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요. 수진이가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이요. 이번엔 금액이 컸습니다. 1,000만 원? 그건 좀 큰데. 어머니, 제발요. 동생이 평생 이번 기회를 기다렸어요. 실패하면 다신 기회가 없을 것 같대요. 수진이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알았어. 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번엔 차용증을 써줘.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용증이요? 응.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그냥 줬는데 이번엔 금액이 크니까 차용증 받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가족인데 차용증까지? 가족이어도 돈 거래는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서로 오해 생길 수도 있고.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수진아, 솔직히 말해줄래? 그동안 내가 준 돈 얼마나 됐는지 너도 알아? 그게 한번 계산해 봤는데 거의 1억 원이더라.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억 원이나요? 응. 5년 동안 조금씩 줬으니까 모르고 있었지? 네. 그리고 그 돈 중에 갚은 건 하나도 없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할 거 없어. 다 가족 도우려고 준 거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차용증 쓰고 명확하게 하자. 알겠어요. 수진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차용증 양식을 꺼냈습니다. 여기 적어. 금액 1,000만 원, 차용 날짜, 상환 기일, 그리고 서명.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상환 기일은 언제로 할까? 1년 후요. 그래, 1년 후. 2025년 12월 말까지. 차용증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서재에 보관했어요.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퇴근했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처제 창업 자금 도와주신다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태준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태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태준아, 너는 장모님 뵌 지 얼마나 됐니? 한 달 전에 봤나? 장인어른 병원은 어디야? 세브란스 병원이요. 무슨 수술 하셨는데? 척추 수술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척추 수술이면 큰 수술이긴 하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까지 나올 리 없었어요. 그나저나 장인어른 회복은 잘 되시고? 네, 수진이가 자주 가서 간병하고 있어요. 그래? 수진이 효녀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친정에 자주 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걸까?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간다며 외출한 날이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75세 노인이 며느리를 미행한다니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수진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신촌이 아니라 강남으로요. 저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압구정 로더 거리에 내렸어요. 그리고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수진이는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2개나.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같이 나온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2명이었어요. 모두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웃고 떠들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친정 간다며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명품 쇼핑을 하다니.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쯤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응, 장인어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진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수진아, 손에 든 쇼핑백은 뭐야?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요?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그래? 뭔데? 옷이요. 좀 보여줄래? 네?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구경 좀 하고 싶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옷 입는지. 아, 네. 수진이가 마지못해 쇼핑백을 열었어요. 안에는 명품 브랜드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180만 원. 와, 비싸네. 장모님이 딸한테 참 잘해주시네. 네. 엄마가 저한테는 좀 잘해주세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1. 제가 5년간 준 돈, 총 9,800만 원. 2. 수진이의 적금, 월 200만 원, X 60개월, 마맘 1억 2천만 원. 3. 수진이의 명품 쇼핑 내역, 사진 증거. 4. 오늘 거짓말, 친정 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남 쇼핑 모든 게 명확했어요. 수진이는 제 돈을 친정에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은 본인 명의로 저축까지 하고 있었고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수진이의 친정을 조사해야 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돈을 준 건지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아이고, 사돈댁, 웬일이세요? 아,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장인어른 수술은 잘 되셨대요? 수술요? 전화 너머로 장모님이 의아해하는 기색이었어요. 네, 척추 수술하셨다며요. 아니, 우리 영감이 무슨 수술을 해요? 건강하기 그지없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수술 안 하셨어요? 네, 아무 수술도 안 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술도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철수입니다. 척추 수술 환자인데요. 잠시만요.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 기록이 없는데요. 확실해요? 네. 최근 3개월간 척추 수술 환자 명단에 없습니다. 역시나였어요. 병원비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 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친정아버지 사업자금, 동생 결혼자금, 병원비, 집 보수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수진이 본인이 쓰거나 저축한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결심했어요. 며느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리고 제 돈을 모두 돌려받겠다고. 아니, 돈만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만들 거예요. 저는 서재에 앉아서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금전 사기 적발 및 대응 계획 1단계 추가 증거 수집, 친정과의 통화 녹음, 거래 내역 확보 2단계 법률 자문, 변호사 상담 3단계 가족회의 소집, 태준이에게 진실 공개 4단계 법적 조치, 사기죄 고소 또는 전액 반환 요구 5단계 사회적 망신, 친척들에게 사실 알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세무사로 35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사기꾼들을 적발해 왔어요. 이번에는 제 며느리가 사기꾼이었을 뿐이죠. 저는 계획서를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김정숙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인데요? 가족 간 금전 사기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수진이와 태준이가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기가 누구를 속였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수진아, 세무사를 속이면 안 되는 건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숫자의 전문가니까요.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세무사로 일할 때 자주 협업했던 분이었어요.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가족 간 금전 사기라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5년간의 거래 내역, 차용증, 사진 증거, 녹음 파일까지.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건 며느리분이 한 거예요? 네. 총 9,800만 원을 친정 명목으로 받아서 본인이 횡령한 거군요. 맞아요.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 씨,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전액을. 그럼
민사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하면 며느리분이 전과자가 되니까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며느리분인데. 변호사님,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를 쳐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5년 동안 속았어요. 며느리를 믿고 도와줬는데 배신당했어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2가지 방법을 제안할게요.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형사 고소. 사기죄로 고소하면 며느리분은 실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한 내에 안 갚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요. 이 방법이 돈을 돌려받기엔 더 확실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하되 만약 며느리가 거부하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 작성할게요. 김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내용 증명에는 정확한 금액과 반환 기한을 명시해야 해요. 기한은 얼마로 할까요? 2주. 2주요? 1억 원을 2주 안에 갚으라고요? 네. 못 갚으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가는 거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하게 나가시는군요. 당연하죠. 5년 동안 당했는데. 내용 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 내용 증명 수신. 이수진 발신. 김정숙 본인은 귀획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9,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귀하는 친정 지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본인은 귀획에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대여금 총액 98,000원 2. 반환 기한 본 내용 증명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3. 미행 시 조치 형사 고소 사기죄 및 민사 소송 제기 귀하의 즉각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이걸 며느리분한테 보내면 돼요? 네. 그런데 정숙 씨, 아들분은 아세요? 아직 몰라요.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야 며느리가 변명할 틈이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군요. 35년간 세무사 했으니까요. 사기꾼 다루는 법 압니다. 김 변호사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숙 씨가 적이면 무섭겠네요. 이미 며느리는 제 적이 됐어요. 내용 증명은 그날 바로 발송되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수진이 앞으로요. 이틀 후면 도착할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틀 후 자기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태준이에게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아들이 진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겠지만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저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 이수진의 5년간 금전 사기 내역, 첫 장, 총 대여금 9,800만 원 둘째 장, 명목별 상세 내역 셋째 장, 수진이의 실제 지출 내역, 명품 쇼핑, 적금. 넷째 장, 거짓말 증거, 친정 통화 녹음, 병원 확인 내역. 다섯째 장, 법적 조치 계획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숫자와 증거로 가득한. 이틀 후 오후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어요. 수진이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온 거네요? 아니, 너 앞으로 온 거야.
수진이가 발신인을 확인했어요. 법무법인 정도. 김철민 변호사.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네? 그래, 열어봐.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보면 알아.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내용 증명을 읽는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다 읽었어?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 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저는 정말 친정에 거짓말하지 마. 네 친정아버지 수술도 안 하셨어. 내가 확인했어.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네가 친정 간다고 할 때 강남 가서 명품 쇼핑하는 것도 다 봤어. 어머니, 그건 그리고 네 적금 통장도 알아. 5년간 1억 2천 모았더라.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2주 안에 9,800만 원 갚아. 2주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네, 적금 깨면 되잖아. 1억 2천 있잖아.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에요. 내 노후 자금? 내 노후 자금은 생각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나한테 1억 원 받아서 내 노후 준비한 거잖아. 어머니, 제발. 2주 안에 안 갚으면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어머니, 그럼 저 전과자 돼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동정하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어. 어? 수진아, 왜 그래? 왜 울어? 태준이가 놀라서 수진이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나. 수진이가 울먹이며 내용 증명을 태준이에게 보여줬어요. 태준이가 읽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준아, 거실로 나와. 설명해 줄게. 저는 거실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파워포인트를 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마누라가 5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야. 슬라이드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첫 장, 총 대여금 9,800만 원. 태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군 800만 원이요? 응. 5년 동안 조금씩 줬으니까 너도 몰랐겠지. 둘째 장, 명목별 상세 내역 친정. 아버지 사업자금 3천만 원. 친정 동생 결혼자금 1,500만 원. 친정 아버지 병원비 500만 원. 친정집 보수비 1,200만 원.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셋째 장, 수진이의 실제 지출 내역, 명품 쇼핑 내역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적금 통장 사진. 수진이는 내 돈으로 명품 사고 자기 적금 들었어. 5년간 1억 2천. 태준이가 아내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어요. 넷째 장, 거짓말 증거.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어요. 장인어른 수술은 잘 되셨대요? 수술요? 우리 영감이 무슨 수술을 해요? 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아, 아버님이 수술 안 하셨다고? 오빠, 미안해. 다섯째 장, 법적 조치 계획 형사, 고소, 사기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소송, 원금 이자, 위자료 청구 가능. 2주 안에 9,800만 원 안 갚으면 고소할 거야. 태준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내 마누라가 나한테 한 게 심한 거지. 하지만 수진이가 전과자 되면 그건 수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태준이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응.
수진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태준이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나도 살아야 했어. 살아야 했다고? 그래서 사기를 쳐? 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가 명품 사고 적금 드는 게 살아야 하는 거야? 오빠는 몰라.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시집살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 마누라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나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고. 엄마, 2주 안에 돈 못 갚으면 나는 고소할 거야. 그게 싫으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서는 태준이와 수진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하자. 오빠, 제발. 나도 이제 네 얼굴 보기 싫어. 오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준이는 수진이와 말도 하지 않았고 수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2주의 시한. 과연 수진이가 돈을 갚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태준이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2주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 부모였어요. 사돈댁. 수진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덤덤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수진이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한테 1억 원을 갚으라니. 앉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꺼내서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줬어요. 5년간의 거래 내역, 수진이의 거짓말 증거, 모든 것을. 수진이 부모는 화면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두 사실이에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은행 거래 내역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사돈댁한테 돈을 받는 줄. 그럼 수진이가 친정에 돈 준 적 없어요? 없어요. 단 한 푼도. 수진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사업도 안 하고 있고 수술도 안 했습니다. 우리 집 수리도 안 했고요. 역시나였어요. 수진이는 친정에도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그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죠? 수진이 어머니가 물었어요. 본인이 쓰고 저축했어요. 명품 사고 적금 들고. 어머나. 수진이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사과는 수진이가 해야죠.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습니까? 방에 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당장 나와. 수진이 방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 이게 정말이냐? 네가 사돈댁한테 1억 원을 사기친 게? 아빠, 나. 대답 못해? 사실이냐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탁. 수진이 아버지가 수진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나쁜 것,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아빠,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네가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해놨잖아. 수진이 어머니도 울면서 딸을 쳐다봤어요. 수진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빼먹다니. 엄마, 나도 살아야 했어. 살아야 했다고. 네가 지금 사기를 쳤잖아.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이 어머니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댁, 우리 딸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돈을 갚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은 노부부. 딸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댁,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생각 없어요. 5년 동안 속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하지만 돈을 갚든지 아니면 제가 고소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수진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돈을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9,800만 원이에요. 집을 팔겠습니다. 네? 수진이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우리 집을 판다고? 그래, 네가 저지른 일인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그럼 아빠 엄마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전세라도 얻어서 살지 뭐.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살던 집인데. 어쩔 수 없잖아. 딸이 사기를 쳤는데. 저는 수진이 부모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은 받아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집 파시고 갚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돈댁.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수진이 적금도 다 깨서 같이 주세요. 그럼 총 2억 넘게 되겠네요. 수진이가 발악했어요. 안 돼요. 그건 제 돈이에요. 네 돈? 내 돈으로 모은 거잖아. 어머니, 수진아, 닥쳐. 수진이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 돈이라고 해. 그게 다 사기친 돈이잖아. 아빠, 적금 당장 해지해. 그리고 사돈댁한테 드려. 수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돈댁,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진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요? 이 일을 친척들한테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집안 망신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돈만 제대로 갚으시면 알리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부모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어요.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 부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사돈댁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진이 적금도 해지했고요. 총 2억 1,300만 원입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통장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통장을 받아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억 1,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받을 돈은 1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사돈댁이 받으십시오. 우리 딸이 끼친 피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데요.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딸 때문에 사돈댁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5년 동안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뭐요?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사돈댁 집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수진이와 같은 집에 있는 것도 이제 힘들었거든요. 그게 좋겠네요. 태준 씨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짐을 쌌어요. 5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태준이가 퇴근해서 상황을 알았어요. 수진아, 정말 가는 거야? 응. 그럼 우리는? 미안해, 오빠. 나 때문에.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이도 울먹였습니다. 이혼하자는 건 아니지? 모르겠어. 일단 가서 생각해 볼게. 수진이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태준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수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5년 동안 저도 속았어요. 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수진이 편만 들고.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일단 시간을 가져봐. 수진이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수진이가 없으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억 1,300만 원. 제가 준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이 부모가 30년 살던 집을 팔아서 만든 돈. 그 돈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과연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먼저 잘못했어. 5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수진이 일 때문에 회사에서 소문이 났어요. 처가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마누라가 사기꾼이라고 수군거리고. 태준이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만두지 마, 버텨. 하지만 엄마, 수진이 때문에 네 인생까지 망치면 안 돼. 회사는 계속 다녀. 알겠어요. 태준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태준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네, 장인어른. 태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이혼하래요. 뭐? 수진이가 계속 울기만 하고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래서 새 출발을 시켜주고 싶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하시면서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장인어른이 말씀하시길 수진이는 이제 자격이 없다고. 태준 씨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수진이 아버지는 딸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사위의 미래를 위해서. 태준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 네. 태준이는 출근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걸으면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인 것. 제가 복수한 것. 며느리가 모든 걸 잃은 것.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돈은 돌려받았지만 가정은 깨졌어요. 아들은 이혼 위기에 놓였고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승자인가요? 문득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 변호사였습니다. 정숙 씨, 돈 받으셨다면서요? 네,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요? 혹시 며느리 본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요? 병원에 입원했다던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로요? 정신적 충격으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태준이도 회사에서 급히 나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수진이 부모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태준이가 다가갔어요. 태준 씨. 수진이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손목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 중이에요. 다행히 깊게 긋지는 않았대요.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며느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인 게 잘한 일일까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 남편입니다. 환자는 안정되었습니다. 상처도 얕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다행이네요. 태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정제를 투여해서 자고 있어요. 깨어나면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가고 우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댁, 이게 다 장인어른. 태준이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니야, 태준아. 사돈댁 잘못이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잘못한 거지. 수진이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수진이가 우리한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집까지 팔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수진이 아버지도 목이 메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가 깨어났어요. 태준이가 먼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태준이와 수진이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이는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준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고요. 10분쯤 지나서 태준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는 뭐래? 계속 죄송하다고만 해요.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래. 엄마, 수진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 봐야 할까? 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수진이가 흐느껴 울었어요. 5년 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 돈으로 제가 쓰고 제 부모님까지 집을 팔게 만들고 저는 정말 쓰레기예요. 살 자격이 없어요. 수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너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네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죽을 이유는 없어. 저는 모든 걸 망쳤어요. 제 인생도, 오빠 인생도, 부모님 인생도. 그래도 살아야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서 잘못을 바로잡아야지. 죽어서 도망가면 안 돼. 수진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이요? 응.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오랜만에 며느리를 만져보는 거였습니다. 병실을 나와서 복도로 갔어요. 태준이와 수진이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태준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정될 거야. 다행이다. 수진이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돈댁,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수진이를 용서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사돈댁. 그리고 장인어른, 이혼은 보류하세요. 네? 수진이가 지금 상태로는 이혼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태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말 그래도 돼요? 응, 수진이가 회복하고 나서 천천히 결정하자. 감사합니다, 엄마. 태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으로 가는 대신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죠.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 치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복수한 게 옳았을까? 돈은 돌려받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며느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며느리 부모는 집을 잃었고 아들은 이혼 위기에 놓였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어느 날 오후 김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정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며느리분은 좀 나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졌대요. 김 변호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정숙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후회되세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반은 후회되고 반은 안 돼요. 어떤 게 후회되고 어떤 게 안 되는데요?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건 후회돼요.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안 후회되는 건요? 제 자존심을 지킨 건 후회 안 돼요. 당하기만 했으면 평생 억울했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숙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요? 돈 말이에요. 2억이 넘는 돈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사실 이 돈 때문에 고민이에요. 왜요? 이 돈의 절반은 수진이 부모님이 집 팔아서 만든 돈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분들 죄가 없는데 제가 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숙 씨, 법적으로는 정숙 씨 돈이에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일부는 돌려줄게요. 수진이 부모님한테. 정말이요? 네. 제가 받을 돈은 9,800만 원이니까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분들이 받으실까요? 위자료라고 하셨잖아요. 설득할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수진이 부모를 만났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어요. 30년 살던 집을 팔고 이사 온 곳이었습니다. 사돈댁,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1억 1,500만 원 들어있어요. 네? 수진이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받을 돈은 9,8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돌려드릴게요. 사돈댁. 하지만 우리가 위자료로 드린 거 필요 없어요. 제 돈만 받으면 돼요. 사돈댁.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 돈으로 다시 집 사세요. 작은 집이라도. 사돈댁. 수진이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진이도 이제 반성하고 있어요. 제대로 치료받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사돈댁.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후련했어요. 비록 며느리한테 복수는 했지만 죄 없는 사람들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태준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수진이 장인어른한테 연락받았어요. 뭐래? 엄마가 돈을 돌려주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 엄마, 고맙습니다.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도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요. 다행이다. 엄마, 수진이가 퇴원하면 다시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저는 아들을 보았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 네.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도 수진이를 사랑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너희 따로 살아라. 나는 계속 혼자 살 거야. 네? 같이 살면 또 문제 생겨. 따로 사는 게 서로한테 좋아. 태준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자. 네. 한 달 후 수진이가 퇴원했습니다. 태준이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수진이와 새 출발을 했어요. 수진이 부모도 제가 돌려준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변했어요. 더 이상 명품을 사지 않았고 허영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이가 퇴원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이와 수진이는 새 아파트에서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수진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저도 수진이를 대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니, 응? 정말 죄송해요. 아직도. 알아, 그만 사과해. 하지만, 수진아, 사과는 이제 충분해. 앞으로 잘하면 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 요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서? 동네 마트에서요, 캐시어 일이요. 몸은 괜찮아? 네. 정신과 선생님도 일하는 게 치료에 도움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행이다.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돈을 모아서 어머니한테 조금씩 갚고 싶어요. 됐어. 그 돈은 이미 받았어. 하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제가 한 일인데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갚아. 급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태준이가 TV를 보다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랑 수진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래? 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저도 웃었어요. 정말로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준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형님. 네? 정말요? 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대요. 뭐? 지금 병원 응급실이래요. 우리 가봐야 해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달려갔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가.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심근경색이래. 갑자기 쓰러지셨어. 수진이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 사위입니다. 태준이가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시술 중인데 생명은 괜찮으신가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의사가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실 거야. 수진아, 네 아버지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어. 무슨 스트레스요? 집 한 것 때문에 계속 자책하시면서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제 때문인가요? 아니야, 수진아.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때문이에요. 수진아. 태준이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니. 그것도 집을 판 것 때문에. 제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아니, 수진이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시술이 성공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면회는 하루에 한 번, 10분만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가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왔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태준이가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수진이 너 때문에 집을 팔아서 미안하다고. 뭐? 자기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수진이가 목이 메었어요. 딸 때문에 집까지 잃어서 자기가 무능하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자책하고 계신 거였어요. 딸이 잘못한 건데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전해줘. 집 걱정하지 말라고. 네? 내가 다시 도와드릴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돈 돌려드렸잖아. 그걸로 다시 집 사셨잖아. 네. 하지만 작은 집이에요. 예전 집보다 훨씬. 그래도 집은 집이잖아.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자책하지 말라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또 울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갔어요. 사돈댁. 수진이 아버지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다행이네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집 한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집도 사셨잖아요. 하지만 사돈댁,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아니에요. 수진이는 이제 달라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돈댁. 수진이한테 기회를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수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비록 사기를 당했지만, 복수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진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응.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평생 어머니한테 갚으며 살게요. 갚을 건 없어. 그냥 잘 살면 돼. 네, 꼭 그럴게요. 한 달 후 수진이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저, 태준이, 수진이, 그리고 수진이 부모님까지 6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태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죠. 수진이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모두를 바라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속였을 때 저는 복수를 결심했어요. 모든 걸 되돌려 받고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성공했죠. 수진이는 모든 걸 잃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도 혹독하다는 것을. 수진이만 고통받은 게 아니라 수진이 부모도 제 아들도 그리고 저 자신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 저도요, 어머니. 수진이도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더 진심이 담긴 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저기. 수진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 저 사람들 누구예요? 태준이가 물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엄마, 검찰청에서 나왔대요. 검찰청?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요? 태준이가 문을 열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수진 씨에 대한 사기 사건 관련입니다. 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수진 씨가 5년간 시어머니인 김정숙 씨를 상대로 총 9,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해결됐어요. 돈도 다 돌려받았고.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김정숙 씨가 고소를 취하셨나요? 고소는 안 했는데요. 그럼 이 사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저희가 수진 씨 신용카드 내역과 통장 거래를 조사한 결과 명백한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소환하겠습니다. 태준이가 나섰어요. 잠깐만요. 이건 이미 해결된 일이에요. 해결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검사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고액 사기 사건으로 분류되어 저희가 직권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무너졌어요. 안 돼, 안 돼. 수진아, 태준이가 수진이를 부축했어요. 저는 검사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네. 사기죄는 피해자 진술이 없어도 객관적 증거만으로 입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셨죠? 그게 저희한테 제보되었습니다. 제보? 누가 제보한 거지? 누가 제보했는데요?
익명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함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검사들과 함께 끌려갔어요. 태준이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검사가 막았습니다. 가족은 동행 불가입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조사는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도 피해자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김정숙 씨, 이수진 씨가 5년간 총 9,8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돌려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고소하지 않으셨죠?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김정숙 씨, 이수진 씨를 처벌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원하는 걸까요? 수진이가 처벌받는 걸?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요. 검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이수진 씨의 신용카드 내역, 적금 통장, 거짓 진술,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미 돈도 돌려받았고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건 양형에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진행됩니다. 기소요? 네. 이 정도 금액의 사기는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기소가 되면 수진이는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거고요. 검사님, 제가 합의서를 쓰면 안 될까요? 합의서는 양형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기소 여부와는 무관해요. 그럼 수진이는 징역 1년에서 3년 정도 구형될 것 같습니다. 징역.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기소된대. 네?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이가 재판받는다고요? 그래. 그럼 전과자가 그렇게 될 것 같아. 태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아. 누가요? 모르겠어. 익명이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제가 재판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래.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전과자 되면 저 어떻게 살아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제 인생이 끝나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제발,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발. 수진아, 어머니가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제발. 나는 고소 안 했어. 검찰에서 직권으로 하는 거야. 그럼,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고 싶어요. 수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이제 정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급히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당장 수진이한테 가봐. 또 무슨 짓 할 것 같아. 네. 30분 후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행히 괜찮아요. 제가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베란다에 서 있었는데. 뭐? 말렸어요. 지금은 제가 옆에 있어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내용 증명 때문이군요. 네?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 어떻게든 검찰에 넘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마 누군가 제보했을 겁니다. 정숙 씨를 아는 사람 중에. 누가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방법이 없나요? 기소가 된 이상 재판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선처를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정숙 씨가 탄원서를 쓰는 겁니다. 며느리를 용서한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게 도움이 되나요?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탄원서 쓸게요. 그리고 정숙 씨, 한 가지 더. 뭔데요? 재판정에서 직접 증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한다고. 알겠어요. 저는 그날부터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탄원서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김정숙입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제 며느리로 5년간 저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서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는 걸까? 수진이를 용서하는 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진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저, 태준이, 수진이 부모, 그리고 수진이가 있었어요. 수진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어요. 피고인 이수진,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5년간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속여 총 9,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노후 자금을 탈취한 악질적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친정 지원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며 금전을 받아냈고 실제로는 명품 구매와 개인 저축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가족 관계를 이용한 신뢰의 배신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수진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전액을 변제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시어머니께서도 피고인을 용서하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활 중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피해자 김정숙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을 용서하신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셨는데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며느리도 제 가족이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록 저를 속였지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부모님도 집을 파셨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피고인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5년 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기이고
가족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재판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어머니께 갚으며 살겠습니다.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2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탄원서 감사합니다.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을 거야. 어머니.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준이도 다가와서 우리를 안았어요. 수진이 부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수진에 대한 사기죄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5년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용서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수진이가 무너졌어요.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을 거울 삼아 진정으로 갱생하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수진이는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태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 부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긴 싸움이. 법원을 나오는데 하늘이 맑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엄마, 고생하셨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 복수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났다는 것.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는 것.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매주 사회봉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돌봄 봉사를 했는데 책임자가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수진이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명품도 허영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트 아르바이트도 계속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뭐니?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어머니한테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조금씩이지만 갚을게요. 됐어. 이미 다 받았잖아. 아니에요. 그건 제 부모님 돈이에요. 저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갚고 싶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평생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진 빚은 제가 갚을 거예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받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의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그나저나 수진아, 요즘 태준이랑은 어때? 좋아요. 오빠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다행이다. 어머니, 사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8주째예요. 어머,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축하해. 감사해요, 예머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져도 될까요? 정과자인데. 수진이의 얼굴에 불안이 어렸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괜찮지. 하지만 수진아, 내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지. 어머니. 그리고 나는 할머니가 되는 거고.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그날 저녁 태준이도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들으셨죠? 수진이가 임신했대요. 태준이의 얼굴이 환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참 빠르다. 우리는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왜? 수진이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 엄마가 수진이한테 그렇게 하셨을 때 저는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거였죠? 맞아. 만약 엄마가 그냥 넘어갔다면 수진이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수진이는 계속 저를 이용했을 겁니다. 엄마,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고맙다, 태준아.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잘 챙길게요. 알았어. 2달 후 수진이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돈댁 뵙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사돈댁,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건 다 사돈댁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수진이가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그래도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사돈댁이 우리 딸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장모님. 진짜 사랑은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똑바로 보게 하는 거더라고요. 수진이 어머니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사돈댁, 이거. 수진이 아버지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사돈댁이 돌려주신 돈이요. 저희가 다시 모았습니다. 네? 1억 1,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걸로 작은 집도 사고 남은 돈으로 장사도 시작했어요. 장사요? 네. 작은 식당인데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좀 모았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웃었어요. 이게 500만 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사돈댁.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우리 딸이 사돈댁한테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돈은 감사의 표시예요. 저는 결국 받았어요. 받지 않으면 수진이 부모님이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수진이 아버지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사돈댁, 수진이한테서 들었는데 손주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곧 할머니 되시는 거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8개월 후 수진이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병원에 달려가니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고생했어. 아기 보세요. 정말 예쁘죠? 저는 아기를 안아봤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어머니, 이름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구. 김정우 어때? 정구요? 정직하고 바르게 자라라는 뜻이야.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정구. 김정구. 태준이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 정구, 할머니가 이름 지어주셨네. 저는 아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될까?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수진이는 이제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리고 태준이는 좋은 아빠가 될 거고요. 퇴원 후 수진이 가족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정우 보러 자주 와. 네.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손주를 보러 갔어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엄마였습니다.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고 태준이를 챙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했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제 체력 좋아졌어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예전에 얼마나 게을렀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명품만 사고 어머니 돈만 빼먹고. 그건 이제는 달라요. 제가 정말 달라졌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 만약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셨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저도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잘 살아줘서. 1년이 지났어요. 정우는 벌써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파티였지만 모두 행복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 봐. 저는 정우를 안고 웃었어요. 정우도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을게요. 태준이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수진이도 같이. 수진이가 옆으로 와서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할머니, 며느리, 손주. 3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며느리가 저를 속인 것, 제가 복수한 것, 며느리가 무너진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선 것.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았고 후회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필요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진짜로 변하려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용서는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며느리를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며느리는 정말로 파멸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 줬기에 며느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예전에 정리했던 파일을 꺼냈어요. 이수진 금전 사기 내역 정리. 5년간의 거래 내역, 증거 사진, 녹음 파일.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휴지통에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미래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잘했어, 정수가. 며느리한테 복수한 것, 그리고 용서한 것. 둘 다 잘한 거였어요. 복수 없이는 며느리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용서 없이는 며느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정우를 안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태준이도 함께 웃고 있었고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가 정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같이 하시려고 왔어요. 어머, 들어와. 수진이가 들어와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우를 안아줬습니다. 정우야, 할머니 집에 왔네? 정구가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 국 정말 맛있을 거예요. 새로 배운 레시피로 끓였거든요. 그래? 기대되는데.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 정성스러운 반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사회봉사 끝나요. 벌써? 네. 200시간 다 채웠어요. 수고했어, 수진아. 어머니, 봉사 끝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다른 사람들 도우는 일이요. 응?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들한테.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재소자 멘토링이나 갱생 프로그램 같은 거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복수와 용서. 둘 다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